저기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시부터 10월 16일 날, 저번 주 정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생수과 관련된 조치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아마 시간은 한 30분 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국토부가 이제 만드는 게 이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이런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점은 각자 이제 판단하시는 거에 달렸는데요. 그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충분히 숙지를 하는 건 사실 이 PPT 파일이나 띄워놓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는 도움이 되세요. 근데 제가 한번 PPT 파일도 만들어 보고 그걸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이 파일을 이렇게 띄워 만들어 보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읽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언론 사용으로 이제 이 만들어낸 어떤 자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쭉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읽히지가 않고 찬찬히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된 어떤 요약된 자료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PPT 파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보다는 제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 두 가지 얘기를 아마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10월 16일 날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발표 내용이 대책이라고 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뭔가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는 그런 그럼 이제 이러한 조치가 이제 발표된 상황에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런 발표를 어쨌든 좀 완화하는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런 정책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21년 차 하고 있고 부동산을 가까이서 지켜본 실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이 원인이 초래된 게 지금 부동산 공급이라는 이게 널뛰기 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공급을 과도하게 줄이면서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던 부분이 좀 있고 또 이쪽 보수 쪽에 있어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런 부분을 또 좀 그런 역작용으로 과도하게 좀 많이 풀려고 하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또 가격이 좀 복잡해지게 되는 그런 양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현재 상태는 보면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간에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나 지금 요르단 이런 것 중동에서는 또 중동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정리하면 세계가 어떻게 보면 3차 전쟁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국지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또 중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봉쇄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강하다 보니까 중국이 어쨌든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이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전체적인 불경기 상황에 가 있잖아요. 그러던 그 여파로 이제 우리나라도 불경기 같은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영향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여파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사실 이 생수기라는 게 나온 게 보면 이게 장기형 그 레지던스 숙박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이 입법을 만드는 이 제도를 만든 이제 초기에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외국인들이 좀 장기간 한국에 투숙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그 사람들이 뭐 모텔을 가거나 펜션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호텔을 가는데 호텔을 대신할 만한 장기형 어떤 우리 같으면 전세 같은 거, 월세 같은 개념으로 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다 예상을 했으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특히 중국인들도 그때는 한중 간의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만약에 잘 됐다. 입장을 바꿔서 그 당시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다. 시진핑 정부가 이제 뭐 중국몽이나 1대1로 하면서 미국을 자꾸 지나치게 자극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한국, 미중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했을 거고, 그 덕분에 한국은 그 경기 호황을 갔을 겁니다. 또 전쟁도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건설사들은 이 건설 경기가 죽다 보니까 결국엔 그 더 이상 짓지 않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생수도 그렇고 엄청나게 공급을 줄이고 이 줄이다 보면 이 여파를 3년, 5년 또 지나면 또 이렇게 그때는 또 주택 가격이나 생수 가격이 폭등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예측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로 어렵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러한 어쨌든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이게 지금 당장에 이렇게 막 어쨌든 결판을 내는 게 아니고 향후 국제 경제가 어떻게 되고 국내 건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좀 미뤄가면서 이 대책을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거는 이제 모두에서 이제 전체적인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은 뭐겠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나쁜데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또 한 20, 30% 빠져 있잖아요. 또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를지도 모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생수에 대한 투자적인 대부분 다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투자를 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내가 신중하게 하루 이틀 1, 2년만 보고 판단하시지는 마시고 향후 3년, 5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렇게 미래도 보지만 지금 닥쳐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을 아울러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에 앞서서 이제 저 먼저 대책이라는 부분이 한번 나온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그간의 대책, 되게 국토교통부 실무자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면. 현재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대책이라는 게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 뭐냐면 이 레지던스 연합회와의 간담회도 2024년에 만회했고 또 사업 시행자인 시행사들과의 간담회도 엄청나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국토교통부나 전문가들의 간담회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는 걸 엄청나게 고민해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우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2024년 올해 7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내용이 갈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현황을 한번 이렇게 잠깐 보시면 이 생수과 관련되어 있는 허가된 것이 전부 18만 8천 호실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어쨌든 행정부가 되니까 주 부서가 되다 보니까 쫙 다 수집한 거잖아요. 지자체.
군을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구청이나 군청 이런 걸 통해서 다 모아놓은, 집계 보니까 18만 8천 개인데, 이 중에서 공사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준공이 난 게 있는데, 공사 중인 게 6만 개고, 이게 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분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2만 8천 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사실은 단순하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아파트 시장이 이제 폭등할 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공급을 줄이면서 폭등할 때 그때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틈새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만들었는데 인허가 받아서 들어갔던 이 산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참고해서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저희가 볼 때, 아, 참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참고하셔야 되는데, 지역 현황을 이렇게 보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기도가 어쨌든 여기서 이래 보면 전체 이게 미신고 된 것이 어쨌든 전체 금액을 치면 다른 거는 이제 좀 작은데요. 미신고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이 2만 5천 2만 5천 호실에 가까운 거고 이게 지금 인천이 이제 사용 중인 거 빼고요. 지금 이걸 뭐 이렇게 호실을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수치적으로 좀 어렵고 좀 쉽게 얘기하면 기타가 이제 부산을 1로 보면 부산이 1이고 제주도가 1로 보면 여기 인천이 2라고 보시고요. 여기다가 경기도는 8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0.5 이하입니다. 비율적으로. 서울도 여기 0.5에 들어가요. 그게 뭔 얘기냐면 경기도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안산 그 바늘공단 그 뒤쪽으로 뭐 반달섬, 거북섬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뭐 많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생숙이 엄청나게 지어졌다. 그리고 나서 인천 지역이 많이 지어진 거고 아마 수도권을 겨냥하는 관광객들을 겨냥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부산, 제주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이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대책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대책은 저희가 볼 때 지금 이쪽에 뭐 이건 자료를 이 정책 이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거 제가 이제 얘기 주무장관이나 아니면 그 이게 자문 변호사 입장이라도 고민스러운 걸 겁니다. 제가 이 담당 책임자라고 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방의 문제랑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사는 한두 사람의 사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 이 생수기 위치한 곳 주변에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하는 어떤 숙박시설도 있고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시설도 모여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생수기 저 펜션이나 저 콘도 같이 외따르고 있었으면 이 고민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의 문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이게 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한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과
호텔, 모텔이나 뭐 이런 그런 숙박시설 내지 오피스 같은 상업시설이 같이 있는 곳에 이 생수기 딱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이에 딱 가운데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가장 적게 느끼는, 평상시에 느끼는 문제는 주차 문제입니다. 왜 차를 매일 사용하고 차를 끌고 나오는데 길이 주차할 곳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지는 주차하러 가는데 무지 애를 먹고 길이 좁아져 있는 막 노면 주차들이 엄청나게 있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복도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은 이제 1.5제곱미터, 복도가 1.5제곱미터가 이제 마지노 허용 최저치였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1.8제곱미터, 1.8m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는 복도폭이 30cm가 넓어요. 30cm면 꽤 넓거든요. 이게 1.5m랑 1.8m는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거리 폭이나 이동할 때 그 서로 엇갈림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큰 차이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도폭이란 문제는 결국에는 이 불났을 때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상시에는 옆에 있는 아파트나 옆에 있는 모텔, 호텔이나 이런 특히 아파트, 이거에 대비되는 게 사실은 주차장은 기존의 아파트 주변, 여기는 가장 큰 문제가 불났을 때 어찌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제일 큰 문제 중 이게 1번으로 복도폭을 어쨌든 좀 완화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대책이라고, 이게 이제 불에 대해서 대비하는 문제인데, 기준을 이제 뭐 소방시설을 좀 추가하면 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소방시설을 어떤 식으로 추가해서, 여기 뭐 표현은 이게 뭐 이래가지고 뭐 성능 위주 설계 시뮬레이션, 이게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능 위주, 성능 위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뭔가 더 뭐 스프링쿨러나, 여기 이제 표현에 따르면 이제 스프링쿨러나 아니면 배연 설비, 여기서 성능 위주 시뮬레이션에다가 어, 이에 따른,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가 나올 거잖아요. 이에 따른 스프링쿨러, 배연, 연기를 뽑아내는 설비. 그게 쉽게 말하면 건축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성능 위주 시뮬레이션이 이게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성능 위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에 따른 스프링쿨러나 배연 설비가 이 정도 충족된다면 복도폭을 1.5m라도 오케이 하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비용을 여기서 이제 뭐 대충 이게 추산을 자기네들이 했는데 300세대를 초과할 때는 세대당 30만 원쯤, 300세대보다 적을 때는 100만 원쯤 예상된다 이 말입니다. 예상. 요게 지금 300세대 기준할 때 대충 한 100만 원상 세대당 100만 원씩 들고, 이거는 추가 설비 들어가는 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거 잘 모르는 거죠. 예? 세대당 100만 원만 되면 소방의 문제, 복도폭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세대당 한 300세대 기준일 때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성능 위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더 설치해라, 그 다음에 배연 설비를 더 넣어라, 이러면 이 공사비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될 수 있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이제 이 복도폭 내지 소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고 지금 내놓은 거는 어쨌든 주차장을 더 확충하면 기본적인 내용은요. 확충하면 예를 들어 확충이라는 게 지금 300m, 600m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직선거리로는 300m고 600m 범위 내 안에 주차 시설을 설치하면 그 주차장은 다 넣어주겠다.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생수 지하나 지상에 주차장이 없더라도 인근에 직선거리로 300m, 여기 보면 직선거리로 300m, 그 다음에 이제 600m 범위, 도보거리로 600m, 도보로 600m니까 우리 생각 한 5분, 10분 정도 걸어가면 600m가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그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하면은 주차장 만들면 인정해 주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게 주차장을 그 인근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군청이나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대신 만들 테니까 그 대신 돈 내면, 기부채납이라는 건 돈을 그 해당하는 그 만드는 돈만큼 내면 이 주차장은 좀 봐줄게. 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책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기존 주차장을 직선거리로 300m나 도보거리로 600m 안에 넣으면 그 주차장은 인정해 줄게. 그럼 면수를 채워라 이 말이고. 그 면수를 못 채울 때는 돈을 갖다가 구청에 먼저 내라. 그럼 그 돈 가지고 구청에서 공용주차장을 더 지어서 같이 그 쓸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좀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될지. 그럼 당장 이게 그 근처에 주차장이 없었는데 멀리서 공용주차장 만들면 어디다 만든다는 건지 고민은 했는데 좀 이게 선뜻 잘 안 잡히는 대책이죠. 뭐 대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 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도 바꿀 수 있으면 지자체랑 협의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익이 늘어나면 이제 예를 들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못 짓게 되는데 짓게 해주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익이 생기면 그만큼 기여를 또 도네이션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봐줄게.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뭐 얘기가 큰 틀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기타는 뭐 지금 뭐 조정 출입구를 만드느니 안 만드니 뭐 이게 뭐 외척선을 기준으로 하느니 뭐 이런 거는 그냥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1, 2번인 거 아닙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야 뭐 좀 뭐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만든다 뭐 관할 구청장이 뭐 표를 좀 받으려고 하면 좀 가급적이면 완화해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담당자의 문제는 어쨌든 제일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 아파트에 주차장이 이렇게 지금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1세대 하나잖아요. 1세대 하나인데 지금 이 전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하나니까 실질적으로 한 3분의 1세대당 한 3분의 1. 그렇게 기존에는 아파트는 한 가구면은 한 대를 해야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세 가구가 한 대를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나머지 두 대는 차 없이 있으란 말이냐. 지금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걸 길에다 쫙 노면 주차를 한다면 얼마큼 주차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과연 현실적인 문제고 인근 주민들하고의 충돌이나 갈등 자체 내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하는지 또 하나는 아까 성능 위주 불난 문제, 복도폭의 문제는 불났을 때 이거 시뮬레이션에서 소방시설 더 넣자. 더 넣으면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주요한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큰 틀로 이해하시면. 뭐 그게 지금 이제 이 내용인 거고. 향후 대응 방안이라,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과연 지금,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더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기타에서 여기서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이행강제금을 10%씩 물린다 이렇게 있잖아요. 2024년 10월 14일 이후에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놓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존에 돼 있던 내용을 이게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해서 이제 내가 하겠다. 숙박업 신고를 하겠다는 신청을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예정 신청을 하면 이거를 2027년 말까지 여기 그지 보면 이렇게 하면 2027년 말까지 이제 유예를 해주겠다. 이해가 되시죠? 기존에 지금 생숙은 쉽게 얘기하면 주거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 그냥 내가 사는 집이냐 아니면 여기서 돈 받고 재우는 집이냐. 그러니까 또 이게 주거시설은 주택은 아니니까 그냥 숙박시설 돈 받고 이렇게 숙박료 받는 곳인데 숙박료 받겠다라고 예비로 이제 신청을 언제까지? 내년 9월까지 하면 나는 숙박업 할게요. 이래 놓으면 그 이행강제금은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좀 줄게 하는 걸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그 2년 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 골치 아프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이제 닥치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느냐 문제가 돈 10%씩 내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걸 위수탁 관리를 누구를 맡기느냐 들어갔을 때 이게 될까 안 할까 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은 두 번째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좀 이거 예정 신고만 내년 9월 달까지 하니까 지금 거의 한 1년을 벌어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풍선에 터지려고 하는 바람을 쫙 빼놓은 상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그럼 나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이 생숙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쭉 이렇게 위수탁 관리 업체를 지금 현재 문제는 여기서 제일 문제는 이제 입주하냐 등기를 치느냐의 문제잖아요. 하나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자료를 생숙 관련해서 조금만 좀 자료를 지금 수집하면서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약간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마전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들어갔는데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숙박업 신고를. 그러니까 이게 위수탁 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이렇게 여기서 에어비앤비 편법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지금 법이 쉽게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법은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딱 룰을 만들고 룰을 엄정하게 딱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가 약간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행강제금을 한 번 유보시켰다가 지금 두 번 유보시켰다가 이게 뭘 잘못하는 페널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 안 하고 기준을 이게 자꾸 물려주니까 사람들이 이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온갖 편법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편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들어가 살든지 신고 안 하고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아예 살아버리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도 원래는 이거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데 아예 자체로 이제 호스트 이걸 이제 호스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호스트 자체적으로 아예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35실 이상 모아가지고 하나의 위수탁 관리업체를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수탁 관리업체를 안 정하고 에어비앤비 아예 바로 그냥 이렇게 등록해서 자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딸 문다혜 씨 지금 불법 숙박업 이렇게 하는 이게 불법 숙박업이 엄청나게 지금 만연돼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도 제가 한번 이
유튜브에서 이제 한번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도 엄청나게 문제고 또 사실은 이 위수탁 관리업체를 제가 지금 2시에 이렇게 이 유튜브 찍고 나서 오늘 3시에 사실 위수탁 관리업체를 맡긴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등기를 해서 등기를 마치고 나서 위수탁 관리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서 다투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거는 등기를 내고 입주하느냐 마느냐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3분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장 현재 상황은 등기를 내고 들어가서 위수탁 등기를 내고 들어가 있는 사람 등기를 내고 들어가서 위수탁 업체를 어디 누가 됐든 뭐가 뭐 30인이 됐든 뭐 전체가 됐든 한 곳이 됐든 다 하고 있는 사람 한 그룹 아예 등기를 안 하고 소송을 하면서 이거 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아예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제 소송하는 그룹.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예 이제 지금 뭔가 방관하면서 뭔가 어디를 흘러가겠지 지켜보는 그룹. 세 그룹이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좋으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뭔가 답을 정확하게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꾸 이렇게 국토부에서 물러나 주니까 사실은 저희가 만약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 생수를 받으신 분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법의 원칙대로 이거는 숙박업 안 되고 하면 이행강제금 내고 숙박업 신고해야 되고 그렇게 테러를 하나 열어준다 뭐 실질적으로는 30인 이상 이렇게 아니면 3분의 1 이상 면적 이런 거 없이 에어비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저기 펜션 하듯이 펜션이 자기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자기가 숙박업 신고 내고 아예 이것도 사실은 에어비앤비가 됐든 뭐 야놀자가 됐든 자기가 아예 호스트가 돼가지고 그거를 불법화하지 말고 아예 위수탁 관리업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니 이걸 위수탁 관리업체를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게 소방이나 뭐 이런 걸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고 이걸 좀 나름대로 시스템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가 이 위수탁 관리업체를 업무 대행을 시켜서 위수탁 관리를 대행하는 구조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위수탁 관리업체가 이게 지금 옥석이 안 갈아진 상태에서 막 혼돈 상태로 가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만약에 생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갈팡질팡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조심스러운데 제 의견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애매하게 위수탁 관리업체를 옥석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뭔가 페널티도 지금 강력하게 부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혹자는 에어비앤비나 자체 숙박이나 이런 편법을 이게 어떻게 내를 알겠냐?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불법을 하는 건 나중에 그때 돼가지고 뭐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면서 슬쩍 따라가면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지켜보는 그룹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딱 3개지로 나눈 그 그룹에 많은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서 안 하는 그룹 그 안에는 야 이거 그냥 뭐 에어비앤비 호스트 불법 등록한다고 이거 뭐 누가 알겠냐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그때 조사할 때는 알게 되면 그때쯤 되면 싹 뭐 바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막 쓱 권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 정책 당국이든 누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나 자체 숙박이나 이게 뭐 지금으로서 이제 이게 뭐 눈치껏 이제 요령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나중에 후에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건 좀 조심해서 가야 될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수탁 관리업체 선정 이것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차라리 소송을 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방법론을 이 위수탁 관리업체가 좀 옥석이 가려질 때 지금 너무 많은 위수탁 관리업체가 보면 난립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옥석이 안 가려진 상태에서 지금 막 분쟁이 또 이제 위수탁 관리업체를 그만둬라 해라만 이제 분쟁이 막 붙고 있는 상황이 2라운드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상태니까. 그리고 또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결론은 어쨌든 등기를 안 치셨으면 분양 대금은 조금 신중하게 이걸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다투어 보시라 그러고, 들어갔다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위탁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신중하게 뭐 이거를 참으로 지금 옥석을 가리기 어렵지만 뭐 나름대로 옥석을 가려보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이도 저도 안 하고 편법을 잡고 이렇게 간다,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신중하시라는 게 오늘의 이제 제 얘기입니다. 뭐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황은 질문 받을 상황은 아니니까 뭐 댓글 달아 놓으시면 제가 또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이걸로 일단 오늘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 올려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답글을 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